미국의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오늘은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까지 떨어지면서 약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를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쇼크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이번 FOMC 회의에서 페드와 파월의 금리 인상 명분이 사라진 게 아니냐는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서 최근 월가 평가들을 보면은 전망들이 참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의 전망들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참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상 증시 많이 올랐었고요. 국제유가가 무려 $100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국제유가는 지금 $7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달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주도해서 예. 감산 조치가 나왔을 때 골드만삭스에서는 $1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예. 공급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골드만삭스의 그 유가 예측이 올해 들어서 가장 크게 예측이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마침내 그동안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 $150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100 이렇게 예측이 틀렸다 인정하고요. 예. 어쩔 수 없이 낮출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 대목이 우리나라의 그 예측을 할 때에는 저도 포함하겠습니다는 예측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나름 그 근거가 예. 이렇게 왜 잘못됐냐 한 것을 시청자한테 보여드리고 투자자한테 보여드리면 그 예측론자의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측은 올해 최대에 빗나갔지만 골드만삭스의 자세는 국내의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역시 이렇게 골드만삭스가 유가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대목은 각종 인플레 지표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 5월 그 기대 인플레 물론 이제 여기 미시간이 아니라 뉴욕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앵께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는 4.1% 나왔죠. 예. 아마 이것은 사실 우리가 월별 지표를 보면 추세가 안정되느냐 안 안정되느냐 하면 분기 수치율은 2분기 연속, 그다음에 사실 월별 지표는 3분기 이동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3월달 4.7%, 그다음에 4월달 4.4%, 그다음에 5월달 4.1% 해서 월갈 지표의 그 전월 대비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플레가 안정됐다 하는 평가가 내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인플레가 안정됐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래서 월가에서 대환호가 되는 것은 2021년 4월 달 CPI 통계가 2배 이상 나왔었는데요. 예. CPI 통계가 다음 달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달 인플레 시작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2년 동안 사실 그 페드의 통화 정책,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 경제 측면에서는 최대 이렇게 재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 인플레 시작이 끝났다 하니까 월가에서 보면 가뜩이나 지금 미국의 그 지표들이 주가들이 굉장히 거품을 일을 정도 높은 상태에서 6월 달 페드 회의를 바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3대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S&P 지수가 어제도 기술 지표상에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는 예. 오늘은 작년 8월 이후에 4,300선을 다시 돌파했죠. 이게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기대 지표가 안정되다 보니까 역시 금리에 민감한 것이 빅테크를 비롯한 나스닥 지수거든요. 정유국 빅테크에서 3대 지수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다우존스 지수에 비해서 3배 정도가 아주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 PD께서 준비한 뒤쪽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 올해 연초에 작년에는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70% 정도 폭락했습니다는 올해 홍익화랑 같이 연초 예. 첫 방송인가요? 올해 테슬라는 좋은 면만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금 오늘 그 주가가 이렇게 빅테크 업종의 주가를 중심으로써 이 테슬라 주가가 12일 연속 상승했거든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런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 정 PD께서 고르기도 아주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뒤쪽에 지금 현안 사항이 또 CEO로서 보면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테슬라보다도 스페이스X에 주력하겠다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뭐 이렇게 우리가 이니셜로 들어간 A 금융사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예. 이런 테슬라의 그 스페이스X와 관련된 이런 자금을 그 모집하는 단계가 지금 있습니다는 또 굉장히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는 저 스페이스X 저 부분이 성공하느냐 이 여부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가장 중점 사항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월가들이 다시 한번 테슬라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페이스X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면서 5월 FOMC 성명문과 파월의 기자회견 엇갈려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됐죠. 이 대목은 이제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하반기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5월 그 페드 회의가 5월 3일서부터 5일 열렸었는데요. 그때 이제 내용에서 보면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게 5월 FOMC 성명서와 파월의 의장 간의 서로 미스매칭 부분이었었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또 어떤 부분에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이 다른 거죠. 예. 왜 이게 중요하냐면 5월 FOMC의 명문은 의사록에 나왔습니다는 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미국의 증시라든가 경제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더 이상 재료가 되지 않는다는 시사점이죠. 예. 근데 파월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의 기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상태거든요. 이게 매파 기질로 이렇게 보여줬던 대목이거든요. 그 이후에 5월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브레이크아웃이 끝나자마자 야, 이게 FOMC 선언문가 그다음에 파월과 엇박자나?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끝나는 페드 인사들이 이걸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의 관심이니까.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는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겠다 하는 입장을 보여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블레드 같은 경우는 5.75에서 다시 6%까지 올리고 일부 사람들이 최고 금리 같은 경우는 5.75 이상 올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정작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말이 이렇게 틀릴 때에는 신뢰가 떨어져서 블러드 매파들의 발언이 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보통 5월 증시에서 보면 5월 증시는 계절적으로 떠나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 미국 주가는 가게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 블러드 총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발언이 틀리는 과정에서 시장의 시대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뉴욕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가 4.1% 났는데요. 예상치 4.4% 대비해선 굉장히 4.1%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자, 유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크다.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이 돌아다녔다. 우리도 이 요인을 지적했습니다. 예. 임금 상승률이 돌아다닌다. 이 대목인데요. 이 대목에서 사실 기대 인플레가 4.4에서 4.1% 떨어지는데요. 지금 5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오늘 발표되죠. 미국 시간으로. 예. 예상은 4% 내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3%대를 보느냐, 4% 밑에 떨어지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가 4.4에서 4.1% 떨어졌으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는 3%대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월가가 대환영.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그동안 그 거품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뚫고 좀 올라갔다. 여기서 내일 정도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지금 미국 증시를 이끌어가는 메가 8, 메가 캡 A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든요. 오늘 예. 이걸 방송해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내일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캡을 뚫고 가느냐, 연봉 셀러리 캡을 뚫고 가느냐, 이런 각도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바뀌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또 오늘 발표된 미국의 5월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고 연준 입장에서 한번 재해석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기준금리가 더 이상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습니다는 5월달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상하는 관계에서 지금 상단이 5.25, 하단이 5% 밴드폭이죠. 예.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려가는 국면이니까 상단 기준을 하든 하단 기준을 하든 지금 기대 인플레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상승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지금 5월달 그 기대 인플레가 4.1% 떨어졌죠. 예. 기준금리도 낮습니다. 그리고 사실 CPI가 이미 지난 그 4월달에 4.9%로 5% 밑으로 떨어졌고요. 이번에 4%대를 보면 시청자 여러분 기대 인플레 4.1%는 기준금리 상단 내지는 하단보다 더 낮습니다. 그리고 5월달 CPI 상승률이 지금 4% 정도 예상대로 나온다 하더라도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 방송에서 우리가
미국의 그 인플레가 볼러들이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한 매파 이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는 2분기 내에 미국의 CPI와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연초에 아마 첫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6월 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분기에 기준금리와 그다음에 CPI 간의 역전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 기준금리의 잣대가 되는 최고금리가 내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6월달 그 페드에서 기준금리가 최고금리가 낮춰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월가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은 기준금리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높은 게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도표상으로 먼저 내려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5월달 기대 인플레이션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민들의 경제 고통 지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6월 전도표상에선 최고 금리가 과연 3월 전도표상에 나타났던 5.1%보다 낮아질까? 5.1가 낮아질까? 이것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전도표상에서 최고 금리가 역시 이것도 5.1%로 플랫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만약에 이거보다 낮아지면 그만큼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 2달로 앞으로 다가왔죠. 예. 8월 그 잭슨홀 미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새로운 회계 연도를 앞두고 마지막 회계 연도로서는 미국의 페드의 통화정책 회의가 9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통화정책의 새로운 회계 연도를 갖고 피스칼 이어랑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6월 FOMC 회의를 앞두고 내일 발표될 CPI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CPI가 낮아질 경우에 연준의 통화정책 입장에서 바이든 기재들의 입김이 확실히 더 세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대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올해 바이든 퀴즈로 다 이렇게 채워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목이 이 사람들이 보드 멤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는 이 사람들이서 결정된다. 작년에는 보로드라든가 이런 사람의 매파가 많았지만 올해는 이런 사람으로 결정된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 오스틴 굴즈비라든가 패트릭 하커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NEC 위원장이 페드의 부회장이었던 이렇게 브레너 이사가 좀 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집권당의 의원들이 지금 엘리버 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파월에 대해서 금리 인하 요구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인플레 기대도 좀 떨어지고 인플레가 떨어지면 이제는 매파들이 더 이상 또 트럼프 기지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크라르다 전 페드 부회장인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페드 의장으로서 충분히 자격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휘말려서 사실상 그 페드의 의장으로 갖지 못한 가장 훌륭한 통화정책 부의장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1913년 이후로 가장 훌륭한 부의장으로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발언을 했습니다. 페드 입장에서는 또 파월 입장에서는 이제는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 이 대목은 굉장히 향후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매파라든가 비둘기파의 입장을 정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중요한 발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준과 파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5월 기대 인플레이션에 이어서 CPI마저 둔화될 경우에 최대 고민거리였던 트릴레마 고충도 조금은 풀리지 않겠습니까? 네, 시장에서는 인플레 쇼크가 끝났다. 예. 무슨 성급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 평가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에서는 인플레 쇼크, 월가에서는 인플레 쇼크가 끝났다. 근데 페드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낮아지는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페드 입장에서 가장 통화정책에서 또 페드 내의 매파 비둘 간의 의견을 엇갈렸던 트릴레마 고충도 해결될 기미를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트릴레마 기면은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이 그동안 페드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오락가락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트릴레마 고충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 입장에서는 인플레만 지향해서 통화정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월가 입장에서 시사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시 입장에서는 대환호하는 거죠.
자, 시장의 입장에선 인플레 쇼크가 경우에 따라서는 끝났다. 그다음에 페드 입장에선 통화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또 같은 페드 의사들 사이에서도 강한 매파, 강한 비둘기에서 시장을 불확실하게 했던 그 자체가 그것도 해소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양대 호재 때문에 지금 거품 논의가 있는 미국의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나스닥 지수가 물론 3대 지수 다 올랐습니다는 나스닥 지수가 이것을 거품의 논의를 뚫고 올라간 배경이다. 오죽했으면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오늘 이렇게 예. 주가가 환호하는 모습에 있어서 어제 오늘 연일 환호할까 하는 이런 입장을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준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트릴레마가 확실히 풀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지금 성장과 고용,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트리플 연착륙 현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대목은 지난주에도 미국의 향후 통화 정책 관련해서 미국 경제 관련해서 3대 부분 트리플 스럽트 랜딩, 트리플 연착륙 어디서 성장과 고용과 물가 부분에서 연착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예. 왜 그러냐면 요 세 부분에 있어서 연착륙 현상을 나타나면 페드 입장에서는 가장 고민거렸던 트릴레마 고충이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업률이 지금은 성장률이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고용 상태가 됐죠. 자,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의 2.6 대비해서 잠정치 기준으로 1.4로 거꾸로 2배 정도, 2분의 1 정도로 반토막됐습니다. 예. 그러면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4월달 실업률이 3.45로 오히려 저 3월달에 3.6에서 이게 실업률이 개선됐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게 비기형적인, 비정상적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장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률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거꾸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비기형적인 완전고용 수준이거든요. 예. 이건 경제정책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실업률이 떨어져서. 근데 5월 실업률이 3.4에서 3.7로 올라갔다 보니까 기형적인 완전고용 상태가 소프트랜드로 풀리는 게 아니야. 이런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이런 것이 단가적인 측면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돼서 자 임금 상승률이 4월 달에 4.4에서 4.3으로 떨어졌죠. 이것이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때 가장 뉴욕 연준에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가장 큰 일이라 했죠. 예. 왜 그러냐면 국민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라는 것은 미전 인덱스, 자 고용과 물가니까 이 고통지수 관련돼서 기대 인플레 부분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질 임금의 실질 소득이 감소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후의 인플레 기대에 대해서 낮출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용 통계 이렇게 보고요. 오늘 인플레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인플레 지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6월 달에 9.1%에서 지금은 5월 달에 예상대로 4% 나온다면 절반 토막으로 된 거죠. 근데 4%대하면 왜 크라리다 이런 사람들이 하면 통화정책의 시차가 9에서 1년 정도로 본다면 지금의 금리 변경은 9개월은 1년이니까 4%가 빌기용 인플레 타겟팅선의 2% 높지만 자 시청자 여러분 작년 9월에 9%에서 지금 1년도 못 되는 상황에 4% 절반 토막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에 1년에는 지금 수준의 4%는 인플레 타겟팅에서 2배 높지만 저 인플레가 안정되는 추세를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인플레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이제 물가가 연착륙된다 표현되고요. 성장률적인 측면에서는 아시겠습니다만 1, 4분기의 성장률이 1.3% 떨어졌지만 2분기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월드뱅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중에 미국 경제 성장률을 0.4에서 1% 올리지 않습니까? 페드 입장에서 내일 모레 6월달 수정 전망이 나오는데요. 3월달에 0.4% 떨어졌던 것을 어떻게 올리느냐? 올릴 건 올릴 겁니다. 이걸 봅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2분기의 성장률이 GDP 나오로 보면 1.3%에서 2에서 3%니까 경제 모습에선 이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서머랠리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PR이라는 이런 지표로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가 너무 뜨거워서 예. 제가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 빨간색을 합니다는 좀 예. 쿨링 다운하는 게 향후 지속 가능성이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제가 좀 쿨링 다운 좀 하라고 예. 거품 논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 이런 석을 입고 왔습니다. 예, 저도 조금 쿨링 다운 하려고 이 아, 네이비색으로 그렇습니까? 맞춰봤는데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상황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연준이 이 통화 정책의 변곡점을 맞게 되면서 다른 국가들에게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플레 문제에 있어 통화 정책과 결부시킨다면 예, 정점을 지나느냐 그게 이제 피벗 얘기하면서 중요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타겟이 높다 하더라도 통화 정책으로 통제가 가능하냐 소위 디스인플레이션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세계 인플레는 IMF라든가 전망치를 이렇게 본다면 확실히 정점을 지났다. 피벗에 대한 기능이 높이고 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들은 목표 타겟팅보다 한 2배 정도로 높습니다. 근데 이게 통화 정책으로 잡을 수 있냐면 시차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9에서 1개월 후에 지금의 통화 정책 시점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크로라이드라든가 이런 사람이 지금 인플레 타겟에서 2배 정도 높지만 추세를 볼 때는 1년 후에는 인플레 타겟팅 2%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디스인플레 통화 정책으로 지금의 물가를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통제 가능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세계 각국들의 물가는 정점을 지났고 지금 통화 정책 측면에서 보면 통화 정책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 되고 공급 측에서는 국제 유가라든가 가스라든가 임금 상승률이든가 전부 이게 둔화되다 보니까 코스트가 다운하고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인텔이든가 빅테크 업종들 인력을 줄이고 이런 각도에서 보면 공급 측 인플레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는 안정되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 여건이 어려운 국가에서 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거죠. 우리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제도 사실 잃어버린 10년 얘기를 했습니다. 예. 디공포들 지나서 지금은 디공포를 지나서 잃어버린 10년 정도로 해서 더 악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정책 금리를 내린다. 그다음에 경제가 받쳐는 국가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동참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국들의 통화 정책을 정리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될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를 가장 빨리 올린 만큼 빨리 내릴 것이다. 이런 시각에도 눈길이 가네요. 네. 어제 한국은행의 이렇게 창립 기념일을 70주년인가 맞으면서 이창용 총재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올해 각국의 통화 정책의 실력은 올해 물가라든가 이런 쪽에 봐서 한국은행의 실력 여부가 나오겠다 하는 측면에 상당히 뉘앙스가 이렇게 시사하는 요새 한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학교 특정 이렇게 출신으로 되기 때문에 비판을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페드 내에서 BOK 내에서는 계속해서 의지가 활발하게 된다 하더라도 밖으로 비치기에는 시장에 비치기에는 이게 잘 비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은둔의 왕국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의식해서 한국은행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의사결정이 한다. 근데 시장에 비춰져 있죠, 그거를. 그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했습니다는 그 중에 하나가 올해 중앙은행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한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전 물가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이렇게 그 어느 것보다 빨리 올렸기 때문에 물가가 사실 잡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만약에 잡히지 못한다면 빨리 올릴 만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MZ-사들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예. 근데 물가는 다행히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이죠. 7월 달에 6.5 이렇게 6%대에서 지금 5월 달 같으면 3%대로 절반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물가가 사실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의 이 정책 효과일까? 한국처럼 유가라든가는 자급도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유가가 이렇게 130달러 갔다가 지금은 70달러 떨어진 게 더 클까? 시청자 여러분 판단인데 저는 후자적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정책은 총수요 견인 정책에 사실 물가를 잡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은이 물가를 잡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 물가는 잡히고 있으면 어쩌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우리가 경기가 좀 많이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해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물가보다는 경기 부양 쪽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 빠른 만큼
금리 인상이 따라 부작용도 많았던 만큼 이제는 경기 부양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 노무라든가 도이스방크라든가 이런 측면 금리 인하를 가시권에 두는 상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내일 발표될 미국의 5월 CPI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